도대체 저 영상에 뭐가 담겨 있길래 캐나다 최대 방송사 CBC의 뉴스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금 공개된 한 편의 영상이 모든 사람의 상식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 현실이었지만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캐나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전 세계 미디어가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우연한 한 번의 출장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죠.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았길래 전 세계가 열광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마이클이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인 퍼스트 캐나디안 플레이스 63층에서 일했습니다. 제 사무실 창 너머로 보이는 온타리오 호수는 매일 아침 제게 특별한 영감을 주곤 했죠. 15년 전 21살의 제가 이 회사 인턴으로 처음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이렇게 최상층 전용 오피스에서 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사무실 벽면에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몬트리올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완공사진, 밴쿠버 친환경 도시 계획 상패, 워싱턴 DC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 감사장까지, 특히 몬트리올 프로젝트는 제 경력의 터밍 포인트였죠. 당시 모든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교통체증 문제를 AI 기반 신호체계로 해결하면서 저는 북미 최고의 도시 환경 컨설턴트로 자림에 김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3층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이죠. 출근하는 사람들, 달리는 자동차들, 그 모든 것이 마치 제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시 설계자로서 이보다 더 완벽한 전망대는 없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도시를 바라보며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제 책상 위에는 다음 주 발표할 뉴욕 도시 계획 제안서가 놓여 있었죠.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였고 이미 승인은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찾아온 상사의 말 한마디가 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이클 자네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네. 그들의 도시 시스템을 분석하고 배워올 텐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에서 배울 게 있다는 걸까요? 물론 저도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소문은 들어봤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의 이름을 모르진 않았죠. 하지만 도시 설계와 환경 기술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분야는 북미와 유럽이 선도해 왔고 아시아 국가들은 늘 그들의 기술을 뒤쫓아왔을 뿐이었죠. 실례지만 부장님, 우리가 배울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제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옆자리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니콜라스였죠. 그는 유럽 도시 환경협회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베테랑이었고 최근 우리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합류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이클 잔의 생각이 맞아 한국 그들이 뭘 안다고 유럽이나 북미의 수준을 따라올 수나 있을까? 파리 지하철은 100년 전에 만들어졌어. 런던의 도시 계획은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으려면 앞으로 100년은 더 걸릴 걸세. 니콜라스의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생각과 일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지나치게 거만한 태도가 불편하게 느껴졌죠.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그의 말처럼 그렇게 뒤처진 나라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파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즉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 서울은 놀랍도록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화면 속 야경은 뉴욕이나 토론토 못지않게 화려했고 빌딩들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과연 저 화려한 외관 뒤에 진짜 실력이 있을까? 혹시 이것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은 아닐까? 특히 제가 맡았던 몬트리올 프로젝트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계 최초로 아이 기반 교통 신호체계를 도입했고 이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한국이 과연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 의심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창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책상 위의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뉴욕 프로젝트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되겠죠. 대신 저는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배움이라는 미션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번 주말에 인천행 비행기 티켓 예약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으며 저는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온타리오 호수는 꽁꽁 얼어붙은 채 차가운 겨울 풍경을 완성하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파견이 단순한 업무가 아닌 제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인천공항에 발을 띄는 순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인천까지의 비행 시간은 14시간. 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태블릿에 저장해둔 서울의 도시계획 자료들, 교통 시스템 보고서, 환경 정책 문서들까지 자료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제 마음속 의구심은 여전했죠. 마이클, 우리 파리의 지하철은 1900년에 개통됐다네. 출발 전날 니콜라스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유럽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강조했죠. 사실 저도 그의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수십 수백 년의 시행착오와 경험이 필요한 분야죠. 기내 창 밖으로는 끝없는 구름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득 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년의 신사였는데 그의 태블릿에서 흘러나오는 영상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서울의 어느 지하철역 모습이었는데 제가 본 어떤 역사보다도 현대적이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게 실제 서울의 모습인가요? 저도 모르게 질문을 던졌고 그분은 친절하게 웃으시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강남역이에요. 요즘은 이보다 더 좋은 역들도 많죠. 다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니까 복잡한 환승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시진 않았죠. 어쩌면 특별한 몇 군데만 그럴 수도 있겠지.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입국장을 향해 걸어가는데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제 휴대폰에 자동으로 연결된 공항 와이파이의 속도였죠. 토론토 공항은 물론이고 제가 가봤던 어떤 공항의 인터넷 속도보다도 빨랐습니다. 공항에 공항이라고 특별히 신경 쓴 걸까?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체계적이었죠. 무인 입국 심사대는 물론이고 로봇 안내원까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것이 쇼인도 효과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랜드시 입국심사관은 제 여권을 보자마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놀란 기색을 보이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설명해 주었죠. 저희 시스템에 고객님의 방문 목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 환경 연구를 위해 오셨다군요.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 연락처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시스템 통합이었죠.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를 탔습니다. 차량 내부의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예상 도착 시간은 분 단위로 조정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서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는 깨끗했고 교통 흐름도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설 때쯤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니콜라스였죠. 마이클 어떤가? 아마 화려한 겉모습에 놀랐겠지.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그건 다 표면적인 거야. 진짜 핵심 기술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내일 출근하면 연락해주게.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빌딩 숲 사이로 첨단 디지털 광고판들이 빛나고 있었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토론토의 영스트리트가 떠올랐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곳의 에너지는 더욱 미래지향적이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바일 체크인, 디지털 키, 객실 내 음성 인식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고 직관적이었습니다.
룸 서비스 메뉴를 훑어보다가 문득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에 끊김도 없었던 인터넷 연결. 처음에는 특별한 구간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서울 시내 한 복판까지 와서도 그 속도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저는 이곳에 대해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두 개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분명 표면적인 것일 뿐이야 라고 속삭이는 니콜라스의 목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단순한 겉모습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들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진화하는 이 도시를 보며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제 임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시청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스마트 도시 개발팀의 박혜진 팀장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죠. 이 모드로 전환되는 객실의 조명 속에서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충격이 시작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다음 날 아침 제가 서울의 출근 시간을 경험하면서부터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이루 없이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택시를 탔겠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지하철을 선택했습니다.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스마트폰 지도 앱이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도보 구간까지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였죠. 심지어 신호등, 대기 시간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토론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정밀함이었습니다. 이런 건 엄청난데 제 입에서 무심코 감탄사가 나왔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도시 인프라겠지.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제가 마주한 첫 번째 당혹감은 개찰구였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꺼내지도 않고 그냥 휴대폰을 대거나 아예 가방에서 꺼내지도 않은 채 통과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디지털 교통카드가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어서 전원이 꺼져 있어도 결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무슨 수준이지?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차의 실시간 위치는 물론 각 한 해의 혼잡도까지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었죠. 심지어 역 주변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까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열차에 탑승하자마자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서울시청역까지 4개 정거장 예상 소요시간, 6분 하차 시 3번 출구 이용 시 도보 2분.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서비스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자부심을 가져왔던 시스템들이 여기서는 이미 기본 중의 기본으로 취급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랜트 씨,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시청 스마트도시개발팀 사무실에서 박혜진 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완벽한 영어 실력과 함께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죠. 먼저 저희 통합관제센터부터 둘러보시죠. 박혜진 팀장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과연 이 젊은 팀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마도 화려한 디스플레이만 가득한 전시장 같은 곳이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마치 나사의 관제실을 연상시킬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스크린이 실시간으로 도시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교통흐름, 전력 사용량, 쓰레기 처리 현황, 대기 오염도, 재난안전 상황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며 박혜진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의 모든 인프라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죠. 예를 들어 어느 구역에서 교통체증이 예상되면 신호체계가 자동으로 조정되고 우회도로 정보가 운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시스템의 특별한 점은 또 있습니다. 박혜진 팀장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시민들의 실시간 제보와 AI 분석을 결합했어요. 예를 들어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AI가 즉시 분석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죠. 지난달에는 이 시스템 덕분에 도심 지하철역의 화재 위험을 조기에 감지해 대형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화면에는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올리는 제보들이 AI에 의해 분류되고 관련 부서로 전달되는 과정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민원도 AI가 패턴을 분석해 잠재적 위험을 예측한다고 했죠. 그때 제 휴대폰으로 니콜라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이클, 그들의 화려한 쇼는 잘 보고 있나? 하지만 자네도 알겠지. 진정한 도시, 인프라는 수십 년의 경험, 과학 노하우가 필요한 법이야. 그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불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니콜라스의 말이 이제는 왠지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박혜진 팀장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네,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걸 직접 보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현장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드리려고 준비한 겁니다. 그녀는 작은 카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스마트 교통카드였죠. 이걸로 서울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는 물론이고 공공자전거까지요. 모든 이용 내역과 최적 경로는 자동으로 앱에 기록됩니다. 저는 그 카드를 받으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는 이미 저 너머로 진화해 있었고 제 고정관념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퇴근 후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죠. 한편으로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어제와 같았지만 제가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더 이상 단순한 장식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도시, 인프라의 일부로 보였죠. 도대체 우리는 뭘 한 걸까? 침대에 누운 채 중얼거리고 있을 때 또다시 니콜라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부산으로 간다고 들었네. 자네도 알겠지만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면 안 되네. 우리야말로 진정한 도시 설계의 전문가라는 걸 잊지 말게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니콜라스의 말이 더 이상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이제까지 믿어 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내일은 부산의 스마트 해양도시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또 어떤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며 저는 처음으로 제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KTX 부산행 열차 안에서 저는 서울에서 찍은 영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스마트 교통 시스템,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도시 데이터 분석까지 불과 몇일 전만 해도 믿기 힘들었을 광경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열차 안에서도 와이파이는 완벽했고 스마트폰 앱은 실시간으로 열차의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각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앱을 통해 열차 안에서 편의점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 정차역에서 승무원이 직접 가져다주는 서비스까지 있더군요. 마이클 씨, 이번 출장은 어떠신가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박혜진 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부산 스마트 해양도시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안내하기 위해 저와 동행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의 연속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다르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건 아니에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박혜진 팀장은 노트북을 꺼내 과거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교통체증, 환경오염 도시 문제들,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그 데이터를 축적했어요. 실패한 사례까지도요.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AI로 분석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았죠. 마이클 씨가 보신 통합관제센터도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겁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니콜라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던 그의 목소리가 이제는 왠지 공허하게 들리더군요. 그런데 혜진 씨, 왜 이런 성과들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우리도 우리가 너무 빨리 변화하다 보니 세계가 따라오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잘못이 있죠.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데만 집중했으니까요.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빠져나와 택시를 탈 준비를 하는데 박혜진 팀장이 저를 말렸습니다. 버스를 타보시는 게 어떨까요? 부산의 또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단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는데 이게 웬 걸까요? 버스 안에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앞 유리창이 마치 디스플레이처럼 변하더니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 주변 정보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이건 작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이에요. 운전기사님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죠. 사고율이 68%나 감소했다고 해요. 목적지인 부산 스마트 해양도시 관제센터에 도착하자 저를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시 관리를 넘어서 해양 환경까지 통합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이쪽을 보세요. 박혜진 팀장이 가리킨 스크린에는 부산 앞바다의 실시간 상황이 3D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해류의 움직임, 수온 변화, 선박의 위치, 심지어 물고기떼의 이동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이 데이터들은 어떻게 수집하는 거죠? 수중 드론과 스마트 부표를 이용합니다. 모든 정보는 5G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죠. 이를 통해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어장을 관리하며 해양 재난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는 동안 제 휴대폰이 진동해서 삭온토 했습니다. 리콜라스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마이클 부사는 어떤가? 아마 화려한 항구 도시의 모습에 현혹되었겠지.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진정한 해양 도시는 메시지를 끝까지 읽지 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마이클 씨, 이쪽으로 오세요. 특별히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혜진 팀장을 따라 지하 연구실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수조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작은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해양 정화 로봇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99.9% 수거할 수 있죠. 게다가 완전히 자율주행이 가능해서 인공지능이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스스로 찾아가 정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도시와 자연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었죠. 혜진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많은 의심을 품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다들 처음에는 그래요. 하지만 마이클 씨, 중요한 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마이클 씨는 이미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준비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놀라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내일은 실제 해양 정화 작업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하세요. 우리 기술이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되는지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박혜진 팀장의 말에 기대감이 솟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나 편견 없이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산의 밤바다는 서울의 야경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하얀 밤바다와 어우러진 첨단 도시의 모습은 마치 미래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오늘 찍은 수많은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들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지 고민해야 할 때였죠. 왜냐하면 저는 확신했으니까요.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 세계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박혜진 팀장과 함께 부산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해양 정화 로봇의 실제 작동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날의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더 있어요. 선착장에 도착하자 박혜진 팀장이 말했습니다. 멀리서 서양인 몇 명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눈에 익었죠. 니콜라스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유럽 도시환경협회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한국의 해양 기술을 평가하러 왔다고 했죠. 마이클 자네도 여기 있었군. 마침 잘 됐어. 오늘 그들의 최첨단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함께 평가해보지. 니콜라스의 말투에서 여전히 묻어나는 비아냥거림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혜진 팀장은 의연했죠. 환영합니다. 오늘은 실제 해양 정화 작업을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 수거 기술에 중점을 두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대형 선박에 올랐습니다. 갑판에는 이미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해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저기 보이시나요? 박혜진 팀장이 가리킨 모니터에는 수십 대 로봇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물고기 떼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도 정확하게 미세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있었죠. 흥미롭군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위험하지 않나요?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니콜라스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로봇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해양 생물을 식별해서 피해갑니다. 게다가 작동 소음도 최소화되어 있어서 해양 생태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박혜진 팀장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모니터를 통해 로봇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로봇들이 단순히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더 깊은 수심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모니터가 깜빡이더니 검은 화면으로 변했습니다. 로봇들과의 통신도 끊겼죠. 이런 무슨 일이지? 박혜진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술진들이 황급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런 실험적인 기술은 아직 불안정하다니까요. 니콜라스가 승리자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유럽 관계자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군요. 역시 전통적인 방식이 더 안정적이죠. 하지만 박혜진 팀장은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빠르게 무언가를 조작하기 시작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입니다. 예상했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사실. 이건 우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여드리기 위한 과정이에요. 보세요. 그녀가 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화면이 다시 켜지면서 이번에는 전혀 다른 화면이 나타났죠. 로봇들이 자율적으로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중앙 통제가 끊어져도 각 로봇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생명체처럼요. 실제로 로봇들은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죠. 이건 불가능한데 니콜라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로봇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각각의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협력하도록 말이죠. 잠시 후 중앙통제 시스템도 완벽하게 복구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백업되어 있었고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신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더 강력한 백업 시스템을 만들죠. 방금 보신 것처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니콜라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유럽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눈앞에서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했으니까요. 작업이 끝나고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지는 시스템. 마이클 씨,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지,
박혜진 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었고 새로운 미래였죠. 선착장에 도착하자 니콜라스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나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 우리가 너무 교만했나 보아 이쪽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혜진 팀장이 우리를 항만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이건 스마트 항만 통합 시스템입니다. 아이가 전 세계 해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물류 경로를 제시하고 각 선박의 입출한 시기를 자동으로 조절하죠. 덕분에 대기 시간은 70% 줄었고 연료 효율은 50% 개선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해양관측 부표가 수집한 데이터를 아이가 분석해 태풍의 진로와 해수면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거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깨달음과 존중이 묻어났죠.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미래를 보았으니까요. 해양정화 로봇 시연이 끝난 후 저는 박혜진 팀장과 함께 부산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항구가 보였고 그곳에서는 방금 전 우리가 보았던 기술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겠죠. 이제는 그 바다를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이클 씨, 어떠세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박혜진 팀장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수준까지 올 수 있었는지, 특히 그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 그건 우리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기회로 만드는 거죠.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것을 극복해온 과정이었죠. 보세요. 이건 10년 전 첫 번째 해양 정화 로봇이에요. 당시에는 완전히 실패작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번 실패할 때마다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고 개선했죠. 화면을 넘길 때마다 로봇은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계에 불과했던 것이 점차 진흥을 갖추고 마침내 오늘 본 것처럼 자율적인 존재가 된 것이었죠. 그런데 가장 큰 도약은 언제였을까요? 제가 묻자 박혜진 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통제를 포기하기로 했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중앙에서 통제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한계였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발상을 완전히 바꿨어요. 각각의 로봇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제가 한 번의 설명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 다른 접근 방식이었죠. 그러고 보니 서울에서 봤던 도시 시스템도 비슷한 원리였네요. 맞아요. 우리의 모든 시스템은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어요. 중앙 통제는 최소화하고 각 요소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되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거죠.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항구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수많은 선박들이 오가고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기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빨리 도입할 수 있었나요? 보통 이런 변화에는 엄청난 저항이 따르기 마련인데 박혜진 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경험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오히려 변화를 통해 기회를 만드는 법을 터득한 거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제 시야를 가리고 있었는지. 사실 처음에 저는 이곳에 오는 것을 거부하고 싶었어요. 배우러 간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했거든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마이클 씨가 그런 선입견을 깨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해 주시니까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그 불빛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죠.
내일은 제주도로 가볼 예정이에요. 거기서는 또 다른 놀라운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주도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네. 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요. 제주도는 우리의 미래 비전을 실험하는 곳이에요. 완전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아일랜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카페를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니콜라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시 후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마이클, 나도 많은 생각이 들었네. 우리가 얼마나 기존의 틀에 갇혀 있었는지, 아마도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의 답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었으니까요.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찍은 영상들과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세상에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보고서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이건 기술 그 이상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가진 의미를 알게 되었죠.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도시의 신호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내일의 제주도 방문을 생각하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었던 거죠.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본 통합도, 시관제 시스템, 부산의 해양 정화 로봇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이었죠. 제주도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것을 보게 될까요? 옆자리에 앉은 박혜진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할 거예요. 제주도는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니까요. 비행기가 제주 상공에 들어서도 창밖으로 섬의 정형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섬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정원처럼 보였거든요. 저게 보이시나요? 저 초록색 지붕들이요. 박혜진 팀장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건물들의 지붕이 모두 태양광 패널과 정원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전력의 92%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어요. 2025년이면 100% 달성할 예정이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주공항에 도착해 전기차에 탑승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화량 내부의 디스플레이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사용 중인 전력의 출처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는 방금 전 저 풍력 발전기에서 생산된 거예요. 모든 전기차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죠.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 센터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풍력 발전기들이 우아하게 돌아가고 도로 위로는 태양광 패널이 덮여 있었죠. 심지어 가로등도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네.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 저기 보이시나요? 박혜진 팀장이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 센터였죠. 여기서 제주도의 모든 에너지 흐름을 관리하고 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도 서울의 통합관제센터를 연상시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좀 달랐죠. 벽면 가득한 디스플레이에는 섬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마치 생명체의 혈관처럼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 제가 한쪽 스크린에 표시된 생소한 정보들을 가리켰습니다. 아, 저건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이에요. 제주도 전역에 있는 전기차 공유 서비스죠. 관광객들은 앱으로 간단히 차량을 대여할 수 있고 아이가 실시간으로 충전소 위치와 최적 관광 경로를 추천해 줍니다. 박혜진 팀장의 설명처럼 화면에는 수백 대의 공유 전기차가 제주도 곳곳을 움직이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관광객 패턴을 분석해 혼잡도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동선을 자동으로 조정한다는 점이었죠. 작년부터는 AR 기반의 스마트 관광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관광객이 스마트폰으로 주변을 비추기만 하여도
그 장소의 역사 문화 환경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심지어 기상 데이터와 연계해서 포토존과 최적의 촬영 시간까지 추천해 준다니까요. 와,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랍지 않나? 마이클 니콜라스였습니다. 그는 다른 유럽 관계자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해 있었네요. 니콜라스, 당신도 여기 있었군요. 그래, 사실 어제 부산에서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주도까지 직접 와서 확인해 보고 싶었어. 니콜라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웃음이나 조롱이 없었죠. 대신 진정한 관심과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가장 특별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박혜진 팀장이 우리를 지하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에너지 저장 시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바닷물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시설이에요. 낮에는 남는 태양광 에너지로 물을 고지대 저수지로 끌어올리고 밤에는 그 물을 활용해 수력 발전을 하죠. 자연 그 자체를 배터리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니콜라스가 물었습니다. 네, 이건 우리만의 특별한 솔루션이에요. 썸이라는 환경을 역으로 활용한 거죠. 부산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제약을 기회로 바꾸는 걸 좋아하거든요. 센터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씨 촬영하신 영상들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박혜진 팀장이 물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보고서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로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가 봐야 할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미래죠. 그래, 마이클 말이 맞아. 니콜라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만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어왔어.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해.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미래가 여기 있다는 걸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제주도의 서쪽 해안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있었는데 석양을 배경으로 돌아가는 풍력발전기들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예요. 박혜진 팀장이 말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도시, 더 이상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지막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물들인 하늘 그 아래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풍력발전기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풍경.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방법이었던 거죠. 니콜라스도 다른 유럽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저는 마지막 촬영을 마무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세상에 전달할지 알 것 같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마이클의 영상은 공개 일주일 만에 8천만 뷰를 돌파했고 주요 외신들의 특집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CNN, BBC, 로이터 등 글로벌 미디어들은 미래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한국이라는 타이틀로 특집 방송을 제작했고 전 세계 도시 개발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이클이 촬영한 한국의 미래 도시 영상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전 세계 도시 개발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기술 중 어떤 것이 가장 인상적이신가요? 서울의 통합 관제 시스템, 부산의 해양 정화 로봇, 제주도의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또는 외국인들이 놀란다는 우리나라의 다른 기술이나 시스템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